334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변동비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변동비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뭐요? 일정. 그리고 거기 334페이지 보시면 그래프 있을 거예요. 그 그래프도 좀 봐두세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총 변동비가 그게 이제 증가예요.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가는 거 그것도 좀 같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335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준변동비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변동비요? 준변동비. 그래서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무슨 요금이 나온다고요? 기본요금. 요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면 거기 그 335페이지 보시면 고정비 요소라고 있을 거예요. 그 고정비 요소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본요금. 그래서 기본요금까지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은 조용한데 아마 내년 2월 되면 또 떠들썩 할 거예요. 뭐 왜냐면 우리나라는 닥쳐야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요금 오른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얘기는 해놨는데 지금은 그냥 오르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내년에 오르고 나면 이제 뉴스에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원래 대한민국의 최대 단점이 소 잃고 외양간 고쳐요. 항상. 외양간 미리 고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타이밍에는 솔직히 다들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오르면 오르나 보다. 근데 솔직히 저도 택시 요금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운전하고 다니니까. 택시 탈 일은 1년에 한두 번? 이긴 한데 어쨌든 내년 되면 또 말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 빼놓고 다 오르고 있잖아요. 현재.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올랐어요. 이미. 다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릴 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오를 거고 뭐 보험료 이런 것도 다 오를 거라 아마 내년 되면은 더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높아서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한테 맨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떠들었었던 전문가 놈들이 더럽게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전세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저번 주인가? 현재 그 뭐냐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대출 받은 걸 다 못 갚는 사람이 30만인가 50만이래잖아요. 30만 50만이면 인원은 적어요? 어마무시한 숫자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세보세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진짜 많아도 1000명 안 된다고요. 이제 30만이면 어마무시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걸 다 팔아도 부채를 못 갚는 데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좋아질지 나빠질지. 어쨌든 뭐 나만 아니면 되기는 한데. 그다음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고정비 관련된 것도. 그래서 거기 335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박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고정비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그랬죠. 거기 그래서 일정하게 쭉 그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높다가 밑으로 뭐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가끔씩 요것도 냅니다. 시험 문제 그래프 주고 뭐 설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시면 중고정원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고정원가. 거기 보시면 무슨 원가라고 되어 있어요? 계단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단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중고정원가 이제 계단원가라고 하는데 이제 계단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계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잘못 들었어요. 생산설비, 택시요금, 포지, 휴대폰 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대부분 중고정이 아니고 준변동입니다. 왜냐면 택시요금이 100만 원이었다 2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었다가 그 이상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책 쓰신 분이 얘는 잘못 들은 거예요. 거기 예를 들면이라고 33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정도에 있죠. 그거는 X 해버리세요. 예지 잘못 드셨어요. 책 쓰다 보면 뭐 잘못할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4번에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라고 있거든요. 거기 비제조원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일명 비용.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진 볼 거 없고 거기 337페이지 337페이지는 거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시험 문제가 공식 물어보거나 아니면 계산하시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초원가나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요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모여 간접비 요거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거는 다 공식들이니까 공식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거기 338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에 있는 부분보다는 밑에 게 중요해요. 의사결정. 거기 의사결정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관련원가하고 비관련원가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원가는 말 그대로 관련이 있어서 관련원가고요. 그럼 비관련원가는 뭐예요? 관련이 뭐해서 없어서 비관련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정답으로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험은 요게 잘 나옵니다. 뭐가 잘 나오냐면 거기 보시면은 저기 매몰원가하고 기회비용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매몰원가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옛날 거를 매몰원가라고 하고 그래서 과거의 원가 그래서 관련이 없는 원가다 그래서 비관련 원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그래서 매몰 그러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매몰 그러면은 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몰 시킨다 그러면 좋은 용어예요, 나쁜 용어예요? 나쁜 용어죠. 그래서 매몰 그러면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요게 많이 나와요. 큰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래서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선택한 다음에 꼭 이럴 때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최소 한 번 이상은 해봤을 건데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게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매매하면 5억을 벌고 전세로 하면 2억을 벌고 월세로 하면 3억을 벌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거기서 내가 만약에 전세를 선택했어. 그러면은요. 기회비용은 5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 선택하면은 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요거 빼고 나면은 5억하고 몇 억 있죠? 3억 있죠. 5억이 가장 어때요? 커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월세를 선택했어요. 그럼 기회비용은 이때 얼마 되는 거예요? 5억. 근데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 그러면 요때는 후회를 덜 하겠죠. 안 하겠죠. 왜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결론은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금액이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죠.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거라면. 그래도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작년 말에 집값이 거의 최대치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판 사람들은 지금 웃고 난리 났어요. 근데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특히 저쪽이 좀 심할 거예요. 세종. 왜 그러냐면 세종은 거의 작년 오르기 전만큼 떨어졌거든요. 꽤 많이 떨어졌대요. 근데 뭐 더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작년 기분보다는 올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좀 덜 좋아요. 참고로 저도 집 아파트는 아니지만 조그만 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내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집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세 개예요. 결혼, 출산, 그다음에 취업. 근데 취업이야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뭐 연관성은 있긴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요 이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너무 비싸니까 집을 못 사잖아요. 집을 못 사니까 뭐도 못 해요. 결혼하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면 저도 딸이 하나 있지만 만약에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와갖고 결혼하겠대. 근데 월세로 시작하겠대. 그러면 못 보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못해도 전세. 기왕이면 뭐요? 자기 집으로 시작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그래도 저도 꾸역꾸역 모아서 전세로 시작하긴 했었거든요. 처음에. 참고로 반은 제 집 아니에요. 반은 은행집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장실만 내 거라고.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전한 6대 4 정도? 제 돈이 6, 대출금이 한 4. 근데 그것도 작은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근데 중요한 거는 기회비용입니다. 요거 갖고 장난쳐요. 큰 거를 작은 거라고 줘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세요. 참고하시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근데 시험 문제는 참고로 이게 더 잘 나와요. 메모론가가. 한 8대 2 정도? 요게 8번 요게 한 4번 나오면 요게 한 번 정도?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00 몇 페이지냐? 47페이지.
근데 347페이지부터 언제까지냐? 여기까지구나. 347페이지부터 여기 361페이지까지 361페이지까지는 T자로 대체를 좀 할 거예요. 그 두 장짜리 제 기억으로는 2페이지 밑에부터 세 번째 페이지 중가운데까지일 건데 거기 보시면 T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T자 가지고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시면은요. 제공품이라고 있어요. 요 제공품의 뜻이 뭐냐면 미완성품이에요. 요건 두 장짜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인데 이게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요. 이거 이제 T자를 외워서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뭐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원래는 이거 컴퓨터가 해줘요.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우리 보고 계산하래요. 그래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기억하라고 설명드린 거 하나 있었죠. 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솔직히 저도 압니다. 실무에서는 아무 쓸모 없어요. 왜냐면 누가 다 해줄 거니까 컴퓨터가.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기 때문에 꼭 공식으로 그 T자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기억하실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재료비가 간혹 가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요 공식도 나중에 볼 거예요. 뭐 나중이라고 해봤자 다음 주쯤. 그 다음에 제공품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두 장짜리에도 아마 제공품이 하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요 차이예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뭐라고 되어 계세요? 단기 총 제조원가. 그래서 공부하실 때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나오면 요 네 가지 더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그 다음에 제공품의 뜻이 미완성품이고요. 완성된 거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은 요 손익계산서에 주로 나오고요. 기초제품,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이렇게 이제 공식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음 거는 노무비나 이제 제조 경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선급액, 그 다음에 당월 지급액,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변. 요게 이제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은 요거는 월급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월급 받는 날짜가 회사들마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렇게 주는 회사 있어요. 10월 달이라고 예를 들어드리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해서 10월 31일 날 월급 주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회사 원하는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도 있잖아요. 어떤 회사도 있냐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한 걸 11월 10날 줘. 이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도 있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한 걸 11월 25일 날 줘. 그래서 매달 주기는 주는데 주는 날짜들이 대표적으로 3개가 제일 많아요. 월말, 그 다음에 10날, 그 다음에 며칠 날이요? 25일 날. 이거 세금하고 좀 연관을 시켜드리면 배월 10일이 저기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10날이 그 월급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납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3개월마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주에 배울 건데 빠르면 내일, 늦으면 내일 모레 배울 거예요. 4월 25, 7월 25, 10월 25, 1월 25. 요게 부가세 납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월말에 주거나 아니면은 10날 주거나 아니면 25일 날 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요런 회사들은 세금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내는 날짜들이 대부분 10날하고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래도 되는데 옛날에는 매달 10일하고 25일 날에는 은행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회사 여직원들이 다 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납부해도 되잖아요. 근데 옛날엔 다 은행 가서 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날이나 10날 전후나 25일 전후는 피하라 그랬어요. 은행 가려면. 왜냐면 그때 가면 동네에 있는 회사 여직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내야 되니까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가면은 막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고 잘못 가면. 왜냐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월급을 주는 이유도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 100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요거는 이제 세무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제공품 수량 관련된 거. 그래서 수량 관련된 거를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잘못 썼네. 여기가 아닌데.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공손품 수량.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요거 외우는 이유는 그냥 외우면 맞출 수 있게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못 외우면 못 맞춥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해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외우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몇 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2달밖에 없잖아요. 2달 만에 이거 다 이해해갖고 못 풀어요. 죄송한데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분들이 2달 안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전체적인 틀 잡는 데만 10년 걸렸거든요. 왜냐면 저 배울 때는 무조건 다 외우라고만 해갖고 예전에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이고 돈 나가면 대변이야. 옛날엔 다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니까 최대 단점이 뭐냐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응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암기만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왜 그렇게 가르쳤나 했는데 그게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요 파트는
좀 암기로 좀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저기 362페이지 오세요. 그래서 362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원가 계산의 절차와 종류라고 있는데요. 저기 363페이지 저기 있구나. 363페이지 2번에 보시면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라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글뱅이 2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있으세요? 박스 안에 개별원가하고 무슨 원가요? 종합원가. 그 파트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에 웬만하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에는 3개까지도 나오고 평균 하나는 웬만하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 주의하시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여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파트는 없고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364페이지에서 저기 원가 배분이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배분을 배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배분 또는 원가 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1번에 밑줄도 쳐져 있습니다. 인과관계 기준 잘 봐두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근데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대충 했는데도 시험 붙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없지 않아 그것도 있긴 합니다. 뭐도 있냐면 일명 공부 방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도 있긴 있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재수없는 얘기이기는 해요. 저도 아는데 열심히는 당연한 겁니다. 다 열심히 해요. 맞죠? 어느 누구도 본인 인생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고민을 다들 하잖아요. 나 어떻게 살 거냐. 근데 그거에 이제 저거 차이는 있죠. 무슨 차이는 있냐면 저도 제 주변에 몇 명 있는데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누구는 이미 100m로 치면은 50m 라인에서 출발하는 애가 있고 아직 신발도 못 신은 애도 있고 누구는 이미 90m 앞에 있는 애도 있고 다 출발선은 다른데 어쨌든 다들 노력은 하고 다들 고생은 하는데 성공하냐 못하냐는 어차피 결과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요 아니 나빠도요 아니다 좋은 걸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인정을 해주는 시대잖아요 시대 자체가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근데 나 진짜 코피 날 때까지 열심히 했어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시대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결과값을 내야 돼요 결과값을 못 내면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래야 되나 근데 결과값이 나오면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도 그 물질 만능주의에 다가가기 위해서 맨날 금요일만 되면 로또를 사잖아요 제 월요일날 안 나오면 1등 된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요일 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러 가야 되니까 월요일 날은. 근데 화요일 날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요즘 로또 1등 돼도 뭐 최근에 30몇 억, 뭐 36억 됐다라고 하는데 세금 떼고 나면 한 25억 정도 돼요. 그 금액도 큰 금액인데 큰 금액인 건 맞습니다. 25억은 둘째치고 1억도
죽을 때까지 통장에 못 찍고 죽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과거보다는 가면 갈수록 20억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지금 뭐 집값 떨어졌다 그래도 송도 가면은 괜찮은 평수 아파트 거의 10억 정도 하니까. 맞죠? 또 가면 갈수록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네, 너가 썼으니까 돈 내라. 그럼 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부담능력 기준. 이 부담능력 기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요, 세금이 부담능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요즘 국회에서 일 안 해서 요즘엔 안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세금 무조건 10,000원씩 내게 하자. 왜냐면 세금 안 내고 사시는 분들 실제 있거든요. 있기는. 그리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세금 내고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뭐 하도록 되어 있죠? 많이 내도록 되어 있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법에서 볼 건데,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현재 45%예요. 근데 거기에 지방소득세라 그래서 주민세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49.5%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 구간에 걸리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최고 구간에 걸리려면 못해도 연봉으로 3억에서 5억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액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5억을 벌었어. 그러면 2억 5천 정도는 뭐 2억 5천보단 적긴 하지만 막말로 그냥 금액으로만 봤을 때 5억을 벌면 2억 5천이 뭘로 나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라. 그걸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부담능력 기준. 그 다음에 수혜 기준. 이건 뭐냐면 혜택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수혜 기준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혜택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내라. 근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애매해요. 일반적인 회계에 적용하기는. 그래서 회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슨 관계라고요? 인과관계.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잘 물어봐요. 365페이지 거기 가운데 박스 보시면 배부 기준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배부 기준이 나오면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인과관계.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도 써드려요. 연관성. 또 우리가 나눌 때는 관련 있는 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뭐 건물 관련된 거면은요, 무조건 면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넓은 면적에 살아. 그러면 돈이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요, 아파트 50평짜리 주면요, 못 살아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관리비가 얼만데요. 관리비 만약에 평당 10,000원 치면요, 50평이면 얼마예요? 관리비만 50만 원이에요. 막말로.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작은 평수라 그래서 만약에 건물 관련돼서 인원수로 나눈대. 그러면 큰 평수에 혼자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은 평수에 여러 명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면적으로 하니까 인과관계가 연관성이 되더라. 왜냐하면 면적이 큰 면적을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적은 면적 살면은 돈이 적을 것이다. 그래도 남의 집 갔을 때 저도 이제 아는 형네 집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형은 돈이 많아. 그래서 집에 가보면 그 건물 자체가 다 형 거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집은 3, 4층 이렇게 사는데 1, 2층에 있는 상가가 다 본인 거라 그러더라고요. 임대 준 거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평수에 많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 집도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방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저희는 네 식구였는데 우리 네 식구가 작은 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그 우리 집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커서 들었는데 거기가 우리 집이었대요. 안방을 세줬다 그러더라고요. 안방을 세주고 우리는 작은 방 쓰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월세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꾸로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많다 그래서 뭐 큰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력비는 전력 사용량.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은근 잘 나오더라고요. 그 식당. 우리 회사 가시면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맞아요. 무슨 수요? 직원 수. 왜냐면 식당에서 직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식당에서 나오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직원 수가 적으면 적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로 보는데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외우세요. 건물은 면적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냥 관련 있는 거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복리후생비야. 우리 복리후생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라 그랬죠? 직원. 그러면 요때도 무슨 수요? 직원수. 왜냐면 복리후생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직원이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종종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는요 회사를 다닐 때 복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복지가 중요하면 나중에 회사 가셔서 이거 얼마나 나가는지 보면 돼요. 복리후생비가 적어 그러면 직원 관련돼서 나가는 돈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리후생비가 금액이 많아 그러면 직원 관련돼서 나가는 돈이 뭐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처럼 월급이 중요해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회사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월급 명세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보면은 대충 내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10년 차래. 그럼 그 과장님 월급 보면은 대충 내가 10년 후에 저 자리에 앉으면 요 정도 월급 벌겠구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 예전에 그거 보고 그만둔 회사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갭 차이가 커. 그러면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일 왜요? 돈 벌려고. 맞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애랑 나랑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쳤을 때 나 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쟤보다 더 노력도 많이 했고 쟤보다 일도 더 많이 해. 근데 월급은 어때요? 똑같아.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죠. 전 그래서 그만둔 적도 있어요. 일 많이 해서 그만둔 적도 있어요. 짜증나고. 근데 그게 안 나다가 한 번에 확 몰아쳐서 오더라고요. 일 진짜 열심히 하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10시 전에 퇴근을 한 번도 못 해본 회사. 근데 10시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막차가 10시라. 서울에서 다녔었는데 그렇게도 살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부질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하세요. 근데 받은 만큼만 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받은 거보다 좀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 예전에는 받은 거에 비해서 한 3, 4배씩 일했거든요. 진짜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는 적고 집에 가서 막 혼자 일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 내 몸만 상하지.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은 받는데 인정받는 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배부 기준 나오면 무슨 관계라고요? 인과관계.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두 파트만 더하면 원가액이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산 문제를 조금 풀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계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조금 보고 그렇게 해서 원가액에 끝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이죠. 금요일까지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마무리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실기 조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366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그래서 저는 그냥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적어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거 계산하는 거 두 가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마지막으로 상호 배분법.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보실 게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요건 두 장짜리 있어요.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그 다음에 계산은 복잡. 이렇게만 써드리면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세 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만 계산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왜 두 가지만 알려드리냐면 다행히도 얘는 저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계산하려면 또 방정식이 필요하거든요. x, y. 저희 시험에는 다행히도 안 나오니까 그거까지는 안 하고 직접 배분법하고 무슨 배분법까지는 할 거예요. 단계 배분법 요 두 가지는 연습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요거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계산 문제도 나와요. 네,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보다 요거 말로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말로 더 잘 나오긴 하는데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4시에 요거 계산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파트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부가가치세도 조금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4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